안녕하세요. 진정토크 정미용입니다. 제 목소리가 갑자기 좀 많이 허스키해졌죠?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요즘에 이 선거 현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목소리를 많이 쓰게 돼가지고 좀 저도 상당히 요즘에 불편합니다. 근데 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보게 되고요. 특히 그 여러 그 대선 후보들의 그 유세 현장 그리고 또 그들의 구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 그리고 확실히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담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젊은이들이 좀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후보들의 그런 공약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강력하게 갖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씩씩하고 정말 생각 있고 이 세상을 그래도 제대로 보고 있는 젊은이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찾아뵙는 진정 토크 바로 그런 젊은이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헌법 다 좋은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듭니다.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냥 민주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거를 그냥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니까 민족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사회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새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꼭 고쳐주십시오. 꼭 고쳐야겠죠, 여러분. 꼭 해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저 이상한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할 게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잠시만 들어주세요. 개천절 폐쇄합시다. 왜냐? 우리가 언제까지 미개하게 당군주의로 갑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만든 나라입니다. 지금 전자공학도인데 이 조원진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가차 없는 연설로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던 이 부산의 청년 한근영 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합시다. 제가 영광입니다. 너무 미남이어가지고. 아유, 정면 쌤이 훨씬 미. 뭐 우리 그 한근영 군이 딱 연단에 올라가면은 벌써 환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냥 조용한 전자공학도로 알고 있었는데. 전장한 전자공학, 저 진짜 아무것도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도 별로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진짜 탄핵 정국 이후로 제 인생이 좀 많이 180도 전환되지 않았나 그래요? 싶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연설을 수차례 했었는데 연설을 원래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를 일단 알려야 이게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아서 몇 번 초반 연설 때는 제가 왜 이런 게 나오게 됐는지를 다 설명을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저도 11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탄핵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 집회는 원래 있는지 자체도 몰랐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고 그러니까 다 언론에서만 말하는 걸로만 다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뭐 한 줄도 안 쓰잖아요. 한 줄도 안 쓰니까 뭐 이게 탄핵이 잘못된 그러니까 모든 언론은 양쪽 의견을 공정하게 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쪽 의견만 실어놓으니까 그때는 언론이 평등함이 깨졌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을 지지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박근혜 대통령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입장이셨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 아버지랑
목소리 톤이 올라갈 정도로 한 3일 정도를 싸우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랑 진짜 거의 한 매일 밤에 싸우고 막 되게 집안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어머니도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못이 많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정말 그렇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깨끗한데도 최순실이 이 정도의 큰 문제를 저질렀으면 그거 좀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약간 이런 입장이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확실히 다 이제 진실을 아신 거네. 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11월 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12월 초부터 아버지랑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12월 말쯤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뭐가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월 말에 주변인들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저 혼자 서울로 KTX 왕복을 하루로 끊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있는 비자금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촛불 집회를 제가 촛불 집회 참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촛불 집회 참가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촛불 집회가 그때까지는 제가 탄핵이 맞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촛불 집회를 또 가보고 참관만 했어요. 태극기 집회도 그날을 참관만 하고 둘 다 참관만 했었는데 먼저 촛불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한창 난리여가지고 낮에도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시, 2시쯤에 2시, 1시쯤에 갔었는데 막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막 되게 이상한 기괴한 구조물 있고 막 단도대 있고 그리고 저거 막 이석기 석방구 그리고 저한테 배지를 주는데 막 되게 젊은이가 와서 다행이라면서 배지를 딱 받았는데 문제는 민주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라는 배지를 받고 그래서 근데 거기 오기 전에도 그 촛불 집회 의도는 좋은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은 인터넷에 떠돌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세력들인가 보다 이러고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주변을 돌았어요. 물론 젊은이들도 많고 나이 든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어가지고 유독 눈에 띄었던 게 저기 중학생 여자애들이 한 6명, 7명 정도가 지나갔어요. 중학생 여자애들. 누가 봐도 딱 중학생 여자애들이었어요. 네. 좀 성숙해 보이는 애가 한 고3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있었는데 그냥 좀 조숙한 여자애였나 봐요. 하여튼 중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절대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경호를 안 붙이고 박근혜라고 했었는데 박근혜 때문에 너네도 고생이 많구나 어른들이 잘못한 거에 니네가 고생이 많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애들이 자기네들은 크게 뭐 잘못된 거 모르겠고 저기 언론에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한 거겠죠 이러면서 자기는 연예인들 공짜로 볼 수 있길래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와 진짜 이건 좀 내가 생각했던 집회의 모습과 너무 다르고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 선동성이 확실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바로 떠서 태극기 집회를 보러 갔어요. 물론 태극기 집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가니까 되게 온 사방을 둘러봐도 저 같은 젊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고 거의 하나도 없었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리고 연단에 오르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고 막 진짜 잔소리로 들릴 만한 얘기를 장시간에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태극기를 흔들고 이게 진짜 집회지 않나? 이게 진짜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게 의지를 투철시키는 집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태극기 집회가 무조건 정의다라는 생각을 안 했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를 확실히 느꼈다라는 생각을 그때 부산에서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한 하루에 평균 3시, 4시쯤 자면서까지 제 개인 시간 다 그거 자료 찾는 데 썼던 것 같아요. 한 10여일을.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가? 네, 탄핵에 대해서. 그래서 한 10일 정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확실히 탄핵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하고 그 생각을 제가 굳힌 다음에 1월 첫째 주였나? 네. 1월 말일 거예요. 1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그 강남 집회 갔을 때 그 주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태극기 집회 가자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태극기 집회 안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생업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태극기 집회 가자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뒤늦게 들어보니까 저한테 정말 고마웠다 하더라고요. 본인도 자기 혼자 생계 때문에 어머니는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본인 생계 때문에 그거를 팽개치고 태극기 집회를 간다는 게 어려우셔가지고 망설이고 있는 터에 아들이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날 올라갔어요. 아버지랑 같이 같이 올라갔는데 음. 아 그때 그날은 아버지가 못 가셨어요. 그날만 못 가고 음. 그 다음 주부터는 저랑 같이 가셨죠. 그 주에는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셨고 그 주에 그래서 저 혼자 갔었는데 딱 강남 집회 첫 집회가 제가 갔을 때가 MBC가 제대로 처음 보도하기 시작한 주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MBC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걸 알려지면 되게 주변에 곤란한 입장이어가지고 인터뷰 안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주변에 어른들이 진짜 갑자기 진짜 그 순간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몰려와서 제발 해달라고 저한테 막 하는데 그거를 제가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젊은이들이 드물어서. 예, 그래서 그날 인터뷰했던 게 굴로군. 그 부대변인으로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굴로군이랑 저랑 그리고 어떤 분 한 분 세 분 해가지고 그 어린 자녀분 30대 정도 되신 분이랑 해가지고 세 명이 인터뷰에 그날 공중파를 탔어요. 봤어요? 네. 나중에 뉴스 나올 때? 아, 저는 부끄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네.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화를 찍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카메라를 못 쳐다보겠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 사이 주에 저랑 굴로군을 탄교우 측에서 그 섭외를 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죠. 어. 그래가지고 저랑 굴로군이랑 그 다음 주가 바로 마로니에 집회였는데 그때 굴로군이랑 저랑 같이 처음으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굴로군에게는 뭔가 동질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군로 씨가 연설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 아주 잘하죠. 인기가 있는데 이군로 군이 좀 어리죠, 우리 저보다 근영묵 2살. 씨보다. 전 27살이고 굴로군은 25살이고. 아, 든든합니다. 이게 진실을 무려 뭐 열흘 이상 몇 시간씩 하루에 네. 투자를 해서 진실을 찾겠다는 그 노력을 한 것이 저는 되게 감탄스러운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진지함 그리고 진실 탐구 이런 게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말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근영 씨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과했어요? 아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아버지한테 그때 큰 소리 냈던 거랑 그런 거랑 다 잘못했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시작하게 됐던 건 계기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게 보통 제 또래나 저보다 좀 나이가 하여튼 그 정도 또래 20대 초반에서 후반 정도 아니면 30대 초반까지 해서 그 또래 사람들은 부모가 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꼰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짙은 것 같아요. 존경하는 마음보다. 근데 저는 좀 계속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전 저희 아버지 뭐 돈을 막 그렇게 잘 버시는 분도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뭐 못 버시는 분도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말하면 그때는 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속고 있으면 그 속고 있는 거를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네. 그래. 이기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설득하- 깨우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설득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역시 세상을 더 산 사람들이 더 그 통찰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봤어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평균 연령대부터 촛불 집회랑 태극기 집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른들에 대한 경외감이 젊은이들이 공통적인 그 느낌을 받고 있었다면 이렇게 안 왔어요. 어른들은 그냥 나이 든 사람들과의 그냥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를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그냥 어른이니까 그냥 양보하고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정도만 생각하지 그분들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또래 청년들에게 공통된 마인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분들을 진짜 존경을 했었으면 이렇게 안 오고 아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고 저처럼 찾아봤을 텐데 그런 통념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이 사회가 이 나이 든 세대에 네. 대한 기본적인 어찌됐든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네. 존경 이런 게 너무 없어요. 네. 네. 저는 그게 겉으로만. 전교조들의 그 잘못된 교육 때문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봐요? 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 게 저는 중학교 때 축구를 했어가지고 학교 영향을 별로 안 받았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 교육과정 동안 초등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제 교육과정 동안 정규직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으로. 오. 그게 아마 저 인생에 좀 가장 좋았던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근데 본인은 그런데 주변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유 새빨간 애들 많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뭐 일단 이런 거 오기 전에도 저는 뭐 좌우 뭐 우파 좌파 뭐 진보 보수 말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나라를 정말 저는 다른 애들보다 좀 유달리 좀 더 좋아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네. 강했는데 그 저는 이제 좌우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무조건 우파가 맞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좌파 사상을 가진 애들은 그 정교조한테 설득당해가지고 설득당했다고 해야 세뇌 교육을 당해가지고 무조건 뭐 좌파 사상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진다는 허울구실의 허울된 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게 좀 너무 답답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설득시킬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번 탄핵정국 이전까지는 제가 뭐 그런 걸로 이제 성인 되고 나면 중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도 같이 맨날 학교나 이런 거 다니던 애들은 생활을 같이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만나는데 굳이 정치 얘기나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서로 잔소리하고 그런 게 싫어서 대부분 안 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편이었고 제 의견을 굳이 주입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그것 때문에 확실히 좀 애들한테 아 이건 아니다 말을 하고 그래서 또 이번 대선 전국에서 정말 답답한 게 탄핵에 대해서는 제가 부당한 거를 말을 했는데 주변에 제가 그렇게 연설을 몇 번 하고 나서부터 좌파 쪽 저를 모르던 사람들이 저한테 따지러 많이 와요. 실제로도 몇 명 있고 인터넷으로 저한테 정말 많이 따지고 따지는데 저는 일일이 그걸 다 반박을 하는데 저한테 논리적으로 이기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 욕만 하고 가더라고요. 너랑 말 안 통한다면서 자기가 먼저 말 걸어놓고 자기가 먼저 차단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저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제가 막 허투루 말을 하는 편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제가 알기 때문에 제 친구들 저랑 진짜 친한 친구들은 좌파 사상을 조금 가졌던 애들도 제가 이번 탄핵 정부에 대해서 탄핵이 진짜 잘못됐다 얘기하니까 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한번 찾아봐야겠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다. 결국 이 트집 잡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예,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고 그냥 그 언론에서 보도한 또는 좌파들이 정치인들이 그저 무차별 던지는 그런 그 허위 사실들이지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봉하고 그게 짜맞춰지지가 않으니까 하나의 종교 말이 같아요. 막히는 그냥 거지. 언론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지 않나 약간. 너무 광신도 집단들일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언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썩어도 너무 썩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언론의 시발점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저널리즘이라고 모든 것을 세상에 그냥 공평하게 알린다라는 게에서 시작된 게 언론인데 이 언론들이 자기들의 그 팬대를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채찍 휘두르듯이 국민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혐오감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막 이렇게 정명훈 선생님이나 이렇게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태극기 집회도 발전할 수 있었고 그런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아직 정의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메이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방송 그리고 종편이라고 말하는 방송들 그리고 신문들 제대로 된 언론은 진짜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마치 자기들이 가진 펜대를 채찍 휘두르듯이 예. 국민들을 예. 끌고 간다. 그 말이 너무 표현이. 근데 그 연설을 할 때도 내가 느끼지만 보통 이공계 그 학생들은 이 단어 사용이라든지 예. 또는 어떤 표현 구사라든지 이런 게 좀 딸리거든요. 예. 근데 연설이나 표현력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 친구는 독서를 많이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근데 원래 그런 재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미리 계속 제가 몇 번을 다른 데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태극기 집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우연찮게 연단에 서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그 전에 저는 대학교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나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야. 이렇게 저한테 제가 전혀 몰랐던 재능을 찾았다는 느낌은 저도 있어요. 이번에. 네, 이번에 정말 저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싫어했고 뭔가 저 혼자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여러 명 있어도 저랑 진짜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말이 많아요. 걔네들끼리는 막 그거야 시럽잖은 뭐 소리도 하고 수다지. 예, 수다 그거는. 말 많은데 그냥 적당히 친한 친구나 이렇게 애들 할 때는 그냥 저 혼자 생각 많이 하고 그냥 한 마디씩 툭툭 거드는 정도의 느낌이 스타일이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내가 말을 나쁘지 않게 잘하네 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그래서 이게 저한테 숨겨진 재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공계의 그 학생인데 그 정치, 사회 이쪽에 관심이 생긴 건가요? 정치에 대해서는 원래 관심 하나도 없었고 사회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나라가 바로만 선다면 바로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치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저보고 하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근데 정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등한시해서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메이저에 서서 이렇게 연단이나 이렇게 주목받는데 서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 혼자서나 제 일선 주변에서라도 꼭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정확하게 했어요. 누구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누구든 정치에 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예. 외국의 유명한 그 정치인이 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는 일상생활 자체가 사실 정치에 영향을 받고 다 정치. 또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에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그 근영군도 사실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굴로군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이 두 명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아서 뭐 저한테는 정말 감사하지만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제가 연달에 안 서도 전혀 상관없고 뭐 굴로군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좀 자신 있다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청년들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뭐 저도 우연찮게 제가 해서 뭐 제가 잘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뭐 잘한다고 봐주셔서 이렇게 계속 기회가 주어졌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요새 처절하게 느끼는 게 자유민주주의에는 정통이고 적통이 없잖아요. 무조건 능력과 경쟁 그리고 정도만이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막 정통 모술하면서 특정 후보를 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정말 너무 그러니까 그 후보를 찍어야 되면 그 후보에 대한 그 후보가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 이점들을 제시하고 그런 걸로 설득을 해야지 뭐 정통 모술하는 말은 전 정말 공감을 못하고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몸서리 쳐줍니다 요새. 능력과 경쟁이 있어야죠. 그렇죠. 능력과 경쟁. 예. 예. 근데 그 아까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예. 걸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게 계속 네이버로 찾으니까 정보를 찾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이버가 너무 이 기사나 그 정보를 왜곡하죠. 왜곡하고 스크리닝을 하기 때문에 예. 참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 정보 찾을 때는 네이버로 많이 찾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게 이제 대학원생이라서 논문을 찾거나 뭔가 학업적으로 자료를 찾으면 무조건 구글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글을 쳐볼까? 라면서 구글을 찾아보니까 반대쪽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예. 탄핵 반대쪽. 예.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일베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 저도 일베 충인이 뭐 이런 말에 저도 맞다 저 이상한 놈들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도 얼씬도 안 했었는데 그런 자료들이 일베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래서 찾아봤을 때 색안경 끼고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근데 뭔가 보면 볼수록 이쪽 얘기가 좀 타닥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팩트니까. 예, 팩트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들은 많고 그 일베란 사이트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사이트가 있잖아요. 일베랑 오유. 좌를 대변하는 오유와 우를 대변하는 일베. 이 두 사이트를 그때부터 지금도 거의 매일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나 비교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새로운 네. 말하자면 버릇이 생겼네. 버릇이 생겼어요. 네. 뭔가 이제 무슨 특정 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 절대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요. 다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주체적인 생각하고 행동하는 젊은이들이 사실 참 드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이게 시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진짜 불과 진짜 반년도 안 됐잖아요. 탄핵 네. 정국이.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탄핵에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한두 가지만 짚는다. 한두 가지만 짚는다면 일단 사실 탄핵도 아니지 파면이죠. 파면이죠. 불법 파면이죠 사실은. 네. 네. 근데 뭐 제가 깨달았을 당시에는 언론의 짙은 선동성과 그리고 일단 그때 당시에는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의 선동성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모든 말이 증거니 뭐니 다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보면 그때는 법치가 무너졌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 뭐 저는 근데 계속 그 말은 했었어요. 탄핵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들인데 그 헌법재판관이라는 넘어야 될 상까지 만약에 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획을 짰다는 거는 저는 제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전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뭔가 다 짜여진 판에서 놀아나는데 그 계속 탄핵은 무조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했었지만 3.1절에 딱 가보고 너무 많은 사람 모였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500만이 500만이 모였는데 그걸 딱 보고 아, 이 정도면 헌재도 쫄아서 좀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법치는 무너졌고 그 예전에 프랑스 혁명 때 그 왕 사형시켰던 법관들처럼 10년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 사형당했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때 그 이번 이 대통령을 불법 무단 파면한 이 상황이 어떻게 나중에 네. 역사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을뭐 변적이라 해야 되나? 네. 하여튼 뭐 그런 적이라면서 을사오적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 연도랑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적으로 지금 분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유팔적. 정유팔적 맞다. 정유팔적이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단어로 정해져 가지고 교과서에도 오르내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면. 적화 통일이 지금 될지도 모르는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문재인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공약이 연방제 통일이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머지않아 적화 통일로 갈 수 있는 지금 문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정말 나도 궁금한데 지금 열심히 네. 사실은 조원진 후보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뭐 조원진 후보님이 이게 대선 나온다고 밝힌 날에도 현장에 있었지만 네. 그걸 보면서도 조원진 후보라는 이렇게 확신을 못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한 걸음 내디뎌 버렸는데 그게 잘못된 걸음이면 안 되잖아요. 뭐 저 길게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들도 다 한 걸음을 신중하게 디뎌야 된다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재준 장군도 제가 직접 뵀었고 부산에 오셨길래 제가 남재준 장군님에 대한 생각은 인물에 대한 의심은 지금도 전혀 안 들고 북한에서 말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사퇴를 하셨는데 모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를 하셨는데 거기서 취한 행동?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남장군님을 팔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오신다고 하셔놓고 결국에는 통일한국당으로 나오셨고 거기다가 본인은 탄핵에 대해서 잘못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왔다고 해놓고 탄핵을 어찌됐건 지금 횃불당에서 그 탄핵을 찬성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경원이 있고 그리고 임명진이 있고 심재철 그리고 정우택 다 탄핵에 한몫 단단히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당에 지지를 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남재준 장군님은 자기는 현실이랑 상관없이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나온 초심을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전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딱 그때 이제 처음에는 뭐 유세 차량이나 유세 구호나 아무것도 안 정해졌잖아요. 근데 유세 구호로 공식적으로 박근혜를 석방하라 딱 그거 하나 보고 아, 이 사람의 그 기계와 용기는 이거는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지금 이제 본인이 정치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도 없다가 예. 갑자기 탄핵 정국에서 진실을 찾아보다가 관심을 갖게 됐고 예. 그다음에 몰랐던 본인의 재능도 발견을 하시고 주변에서는 이런 젊은이들이 정치에 정말 들어와서 이 정치판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응? 이 물을 맑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본인은 어떻습니까? 아유, 저는 이렇게 꿈을 말하는 거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 애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무슨 직업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꿈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꿈이라기보다는 이런 거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한몫하고 싶다,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흘러오다 보니까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하고 보니까 반도체 부분이 저희 나라 이게 세계 1위잖아요. 근데 중국이 매섭게 추격해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중국은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의 적이거든요. 중국한테만큼은 뺏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반도체에서 진짜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라도 이거는 뺏기면 안 된다. 반도체에서 우리나라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제 지금 꿈은 그거예요. 꿈은 그건데 그 뿌리는 어차피 나라를 위해 일조하자였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치는? 네, 아직은. 반도체에 관심이 많군요. 네, 그렇죠. 네, 재밌어요? 재밌죠. 일단 저는 뭔가 이렇게 문과 이과로 따지면 지금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팩트다 아니다로 나뉘는데 이과는 맞다 아니다가 딱 나뉘어지거든요. 답이. 근데 문과는 두루뭉실하잖아요.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고 저래 말하면 될 수도 있고 그게 옛날부터 문과가 싫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언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싫어가지고 이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고 전자공학과 됐고 전자공학과에서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모든 공대적인 부분은 실제에서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거기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최첨단으로 흘러가는 데서 다 전자공학과의 계열이든 제 과라서 더 자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 지금 저희가 쓰는 핸드폰이나 지금 여기 카메라나 이런 것들 다 전자기기인데 그런 것들 만들면 가장 어떤 분이 외국 강사분이 했던 말이 제 마음을 딱 움직였어요. 전자공학과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목이다. 그거 딱 듣고 거기서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군대에서 봤어요. 그거를 제가 전자공학과 들어가고 1학년 때 공부 진짜 아예 안 하고 막 학사 경고 받고 막 이러다가 입대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딱 듣고 딱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들어온 과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랬던 거. 지금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석사를 들어와서 뭐 공부를 잘한다 뭐 한다로 지금 나누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마음속에 이 분야에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했으니까
그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건 그 맞죠. 공부를 학서 경고 받던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젊은이들하고 대화하거나 또는 우리 그 회사에서 이제 인터뷰하고 할 때 뭐 질문을 꼭 하는데 꿈이 뭐냐? 예.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취직하러 온 사람인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인.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는 내가 나아가야 될 분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런 기회가 좀 없구나. 제가 이것도 정말 그런 정교조의 생각했거든요. 탓이라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뭐 자기들은 진보라고 말하고 우파를 보수라고 말하는데 저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보는 뭔가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걸 생각하는 반면에 보수는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는 현실 부정,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 대한 탓,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데 지금 잘못된 거를 계속 어떻게 문제다라고 현실 비판만 하는데 결국 지금 이제 꿈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경쟁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비전을 해줘야 된다. 오히려 저는 진보 우파가 좌우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좌파가 보수고 제가 봤을 땐 진보가 우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좌파들의 행태는 사실은 수구지, 수구. 예, 수구 맞습니다. 과거를 고수하려고 하는. 예. 그런데 이제 이 우파들의 생각은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 미래로 나가야 된다, 더 진취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니까 진보는 사실은 우파가 진보고 예, 맞습니다. 좌파는 보수라기보다는 수구, 예, 수구 집단이다. 네. 이렇게 이제 나는 보는데 그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묻자면 아버님께서 예. 이 아들이 그렇게 이제는 뭐 탄핵 당연하다 이랬던 아들이 네. 이제 연단에서 이 탄핵의 그 부당함을 외치고 네. 가장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연설도 하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아들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면서 아버지를 계속 저는 남들보다 항상 저희 아버지를 존경한다라고 제 입으로 말을 하고 다녔지만 그런데도 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에서 더 존경심이 컸던 것 같아요. 딱 지금이 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겠어요? 그전에는 사실 어머니랑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아버지랑은 아들들이 다 대면 하듯이 그냥 몇 마디 주고받고 아버지가 오히려 저랑 놀려고 했지 제가 아버지한테 뭔가 물어보고 이런 적은 없었는데 존경을 하는 거랑 그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먼저 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보고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요새 그 아버지들은 그게 보람이거든요. 예,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뭐 다른 인생에 대한 조언은 안 하시나요? 뭐 그때 조언을 하시는데 뭐 커다란 거에 대해서는 조언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학업에 지장 갈 정도로는 하지 말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 지금 이제 대선이 며칠 이제 안 남은 셈이고 이제 여기서도 또 계속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또 활동을 네. 하잖아요. 지금 학기말 시험 봐야 아, 되는 그 다가오잖아요. 저 지난주 화요일 날 하나 쳤었고 이제 원래 다음 주에 쳐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또 연휴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아마 또 시험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유세하고 다니면 공부를 못 할 텐데. 아 그래서 제가 평일에는 활동을 못 하는 게 또 이렇게 또 제가 대학원생이고 조교를 겸하고 있어가지고 정치적 그거 입장을 표명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는 제가 되게 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하는데 제 조교 수업 듣는 애들이 봐버리거나 하면 그게 되게 난감하거든요. 근데 뭐 어찌 보면 서울은 제가 유튜브로 와서 다 볼 텐데 뭐. 관심 없는 애들 안 봐요. 어차피 이공계 친구들은 좀 예. 관심이 없을 수 있겠네요. 없죠. 예.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적어도 제 주변이나 저희 또래 주변에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더 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좀 아예 제가 안 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너무 여기 뛰어버리면 또 입장이 또 난처해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 제가 만약에 이때 그냥 취준생이고 학교를 졸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어서. 아유, 그러면 네. 서울에 짐 싸들고 올라왔을 것 같겠습니다. 아니 뭐 저 재워주고 먹여주겠다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못하니까.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겠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게 분명히 정답도 아닐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뭐 지금 다들 뭐 보수 정권이 들어서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연설도 보셨겠지만 제가 모 후보를 엄청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많이 뭐라고 했었죠. 많이 뭐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또 그 유세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도 그게 맞아요. 맞는데 아무도 공식 석상에서 그거를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젊은 놈이니까 그런 거 겁없이 한 번씩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건데 제 생각이 그런 게 맞는 게 이게 어쨌든 무조건 보수 정권이 들어서야 나라가 산다. 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위험한 건 많은데 지지난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좌파 정권 아니었던 거 아니고 그렇다고 저번 정권 그다음에 지지난 정권 두 정권이 보수 정권 아니었던 거 아닌데 왜 탄핵이 당했는 것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보수만의 문제, 진보라는 말도 짜증나네요. 좌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섞여 있는 대다수의 부역자들 그 사람들을 어차피 속아내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럼 이번 선거에서 앞으로 뭐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 선거도 물론이지만 그 앞으로도 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역자들 몰아내는 거 그리고 정치와 일상을 너무 이렇게 격을 갈라놓는 미디어의 그런 행태 뭔가 정치는 일반인들이 다룰 수 없는 약간 그런 저 같은 경우에도 정치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제가 그렇죠. 생각을 했었으니까 정치를 누구나 쉽게 접근해가지고 누구나 정치인에게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사회적 통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언론이 차단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언론이 원격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국회의원들도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대부분. 그게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언론에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꼴을 난 언론이 거고. 국민들의 여론을 차단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한근영 씨 생각은 이제 이런 좌파에 부역하는 사람들 또 대한민국의 그 이론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네.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 네. 그게 지금 우리 필요하다. 제일 필요하죠. 제일 필요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이버도 이게 옛날 정도로 강한 정권이었으면 네이버는 폐쇄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른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의 심각성은 40대까지만 봤을 때 40대 초반 정도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거는 네이버 하나와 나머지 조중동 포함해서 모든 언론사와 TV 프로그램 포함한 것보다 네이버가 더 큽니다. 단언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언론 네이버 빼고 나머지 다보다 네이버가 더 커요. 네이버가 더 커요. 그래서 네이버를 규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집회 왔을 때도 이거 서석구 변호사님이 그때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연단도 오르지도 못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태극기 집회 하다가 서석구 변호사님 찾아뵈가지고 제가 서석구 변호사님 이거 네이버를 규탄해야 됩니다. 네이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명함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규탄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명운동 하려고 하는데 그 한 명이 규탄하는 것도 힘들고 서석구 변호사님이 그 변호로 너무 바쁘셔가지고 자문 구해주시기도 힘들어가지고 결국 어느 정도 무산이 됐었는데 네이버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대선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제 공부를 마쳐야 되니까 학업으로 돌아갈 텐데 이제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탄핵 정국에서 본인 자신이 여러 가지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럼 앞으로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새롭게 뭐 결심할 게 있나요?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조명받는 곳에 없더라도 음지에서라도 계속 그거를 말하고 제시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단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뭔가 또 계속 찾아봐야 된다 생각하고 딱 지금은 일단 그 정도인데, 그리고 또 새누리당은 당연히 저는 가입이 돼 있어서 그걸로도 좀 되지 않을까. 이제 정당 활동도 정당 활동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변화네요. 우리 예. 인간 한근영으로서는. 엄청난 변화죠. 그 주변의 젊은이들을 또 많이 끌어들여서 이 청년의 그 나라 바꾸기 운동 같은 거 할 생각은 없어요. 청년들이 참여해야 되는 예, 거니까. 서울만 됐어도 제가 그런 욕심을 좀 많이 내봤을 텐데 부산 친구들은 저는 설득은 하지만 자기들이 뭐 나서야겠다는 생각 딱히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답답한 게 부산 제1의 대학교라는 부산대학교가 사실 박근혜 하야라고 제일 먼저 외친 학생들이 부산대 학생들이거든요. 제가 부산대 부경대 둘 다 합격을 했었는데 부경대를 갔어요. 왜요? 부산대는 전자공학과를 바로 합격한 게 아니고 전과를 해야 되는 케이스였고 부경대는 바로 전자공학과를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도 부산대가 더 좋은 데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서울 쪽 갈 거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경대를 갔었는데 부경대 온 거에 대해서 후회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생각만 더 한 것 같아요. 부산대가 교수들이 완전 시뻘겋더라고요. 진짜 시뻘겋습니다. 또 이번에 알게 된 거네요. 네, 부산대 이번에 태극기 집회에서 만나게 된 부산대 교수님 한 분, 두 분 정도만 있지만 그분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부산대 교수들 단체로 성명까지 냈어요. 탄핵 성명. 너무 심각하죠.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정말 문제죠. 맞습니다. 네, 이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 제가 너무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종종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네. 좀 나와서 같이 얘기 좀 나눕시다. 저야 영광이죠. 네, 새로운 일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새롭게 이 탄핵 전국에서 정치와 나라의 현실에 눈을 떠서 이제 조용한 학생, 그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조교 활동하던 그런 성실한 학생이 투사가 되어 버린 그 주인공을 만나서 얘기 나눴습니다. 부경대학교 전자공학과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 한근영 군과 아주 신선한 그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진실을 알면 바뀝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세상을 모른다고 우리가 어른들이 한탄하시는 걸 많이 보는데 우리 젊은이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 토크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애들이 자기네들은 크게 뭐 잘못된 거 모르겠고 저기 언론에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한 거겠죠? 이러면서 자기는 연예인들 공짜로 볼 수 있길래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와 진짜 이건 좀 내가 생각했던 집회의 모습과 너무 다르고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 선동성이 확실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바로 떠서 태극기 집회를 보러 갔어요. 물론 태극기 집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가니까 되게 온 사방을 둘러봐도 저 같은 젊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고 거의 하나도 없었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리고 연단에 오르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고 막 진짜 잔소리로 들릴 만한 얘기를 장시간에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태극기를 흔들고 이게 진짜 집회지 않나? 이게 진짜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게 의지를 투철시키는 집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태극기 집회가 무조건 정의다라는 생각을 안 했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를 확실히 느꼈다라는 생각을 그때 부산에서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한 하루에 평균 3시, 4시쯤 자면서까지 제 개인 시간 다 그거 자료 찾는 데 썼던 것 같아요. 한 10여일을.
그리고 한 무엇이 진실인가? 네, 탄핵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한 10일 정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아, 확실히 탄핵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하고 그 생각을 제가 굳힌 다음에 1월 첫째 주였나? 네. 1월 말일 거예요. 1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그 강남 집회 갔을 때 그 주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태극기 집회 가자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태극기 집회 안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생업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태극기 집회 가자는 얘기를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냥 민주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거를 그냥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니까 민족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사회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새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꼭 고쳐주십시오. 꼭 고쳐야겠죠, 여러분. 꼭 해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저 이상한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할 게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잠시만 들어주세요. 개천절 폐쇄합시다. 왜냐? 우리가 언제까지 미개하게 당군주의로 갑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만든 나라입니다. 지금 전자공학도인데 이 조원진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가차 없는 연설로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던 이 부산의 청년 한근영 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합시다. 제가 영광입니다. 너무 미남이어가지고. 아유, 정면 쌤이 훨씬 미녀. 뭐 우리 그 한근영 군이 딱 연단에 올라가면은 벌써 환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는 그냥 조용한 전자공학도로 알고 있었는데. 전장한 전자공학 저 진짜 아무것도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네. 문제가 생기면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아 뭐가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월 말에 주변인들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저 혼자 서울로 KTX 왕복을 하루로 끊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있는 비자금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촛불 집회를 제가 촛불 집회 참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촛불 집회 참가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촛불 집회가 그때까지는 제가 탄핵이 맞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촛불 집회를 또 가보고 참관만 했어요. 태극기 집회도 그날은 참관만 하고 둘 다 참관만 했었는데 먼저 촛불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한창 난리여가지고 낮에도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시, 2시쯤에 2시, 1시쯤에 갔었는데 막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막 되게 이상한 기괴한 구조물 있고 막 단도대 있고 그리고 저거 막 이석기 석방구 그리고 저한테 배지를 주는데 막 되게 젊은이가 와서 다행이라면서 배지를 딱 받았는데 문제는 민주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라는 배지를 받고 그래서 근데 그게 오기 전에도 그 촛불 집회 의도는 좋은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은 인터넷에 따도 떠돌았기 때문에 아 그런 나쁜 세력들인가 보다 이러고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주변을 돌았어요. 물론 젊은이들도 많고 나이 든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어가지고 유독 눈에 띄었던 게 저기 한 중학생 여자애들이 한 6명, 7명 정도가 지나갔었어요. 중학생 여자애들. 누가 봐도 딱 중학생 여자애들이었어요. 네. 좀 성숙해 보이는 애가 한 고3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있었는데 그냥 좀 조숙한 여자애였나 봐요. 하여튼 중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절대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경어를 안 붙이고 박근혜라고 했었는데 아, 박근혜 때문에 너네도 고생이 많구나. 어른들이 잘못한 거 니네가 안녕하세요. 진정토크 정미용입니다. 제 목소리가 갑자기 좀 많이 허스키해졌죠.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요즘에 이 선거 현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목소리를 많이 쓰게 돼가지고
좀 저도 상당히 요즘에 불편합니다. 근데 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보게 되고요. 특히 그 여러 그 대선 후보들의 그 유세 현장 그리고 또 그들의 구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 그리고 확실히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담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젊은이들이 좀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후보들의 그런 공약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강력하게 갖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씩씩하고 정말 생각 있고 이 세상을 그래도 제대로 보고 있는 젊은이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찾아뵙는 진정 토크 바로 그런 젊은이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헌법 다 좋은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듭니다. 1조 1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도 별로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진짜 탄핵 정국 이후로 제 인생이 좀 많이 180도 전환되지 않았나 그래요? 싶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연설을 수차례 했었는데 연설을 원래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를 일단 알려야 이게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럼요. 몇 번 초반 연설 때는 제가 왜 이런 게 나오게 됐는지를 다 설명을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저도 11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탄핵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 집회는 원래 있는지 자체도 몰랐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고 그러니까 다 언론에서만 말하는 걸로만 다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뭐 한 줄도 안 썼잖아요. 한 줄도 안 쓰니까 뭐 이게 탄핵이 잘못된 그러니까 모든 언론은 양쪽 의견을 공정하게 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쪽 의견만 실어놓으니까 그때는 언론이 평등함이 깨졌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을 지지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입장이셨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 아버지랑 목소리 톤이 올라갈 정도로 한 3일 정도를 싸우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랑 진짜 거의 한 매일 밤에 싸우고 막 되게 집안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어머니도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못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정말 그렇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깨끗한데도 최순실이 이 정도의 큰 문제를 저질렀으면 그거 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입장이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확실히 다 이제 진실을 아신 거네요. 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11월 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12월 초부터 아버지랑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12월 말쯤에 뭔가